미용실 일하며 손님들에게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종종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어쩜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많은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네요. 저도 일찍 부모님 여의고 고생하며 살아왔기에 여기 보낼 만한 사연 한둘쯤은 있거든요. 뭐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품에서 자랐으니 저보다 어렵게 살아온 분들에 비하면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결혼하고 제가 겪은 그 일을 생각하면 역시 사연을 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일찍 부모님을 잃은 저는 늘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18살. 아직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저희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전국을 다니며 5일장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졸음 운전으로 그만 사고를 당하셨어요. 늘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무리를 하다 그러셨던 거죠. 그날의 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겨우 고등학생 나이에 상복 입고 부모님 장례를 치른다는 건 한 번도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에 전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정말 저도 부모님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질긴 목숨인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붙은 목숨 부지하다 보니 어떻게 사라지고 그렇게 여태 잘 버텨왔네요. 그렇게 부모님이 허망하게 떠나신 후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형편은 안 좋았지만 늘 사이 좋으셨던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럼 부모님의 빈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남들 다 하는 결혼이 저한테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연애라도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텐데 20대 시절 저는 일하고 벌어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기술 배워야 먹고 살겠지 싶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미용학원을 다니고 박봉의 미용일 배우며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연애는 무슨 친구 사귈 새도 없었어요. 가족 하나 없이 기댈 곳이 없으니 쉴 수도 없고 저 스스로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그렇게 정신없는 20대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러다 30대가 돼서야 저도 미용실 차려서 돈벌이를 하고 조금씩 숨통이 트이다 보니 결혼 생활이 간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해도 때가 있는지 30이 넘으니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들 시집가서 자식 낳아 기르고 그러다 보니 괜히 그 친구들이 부럽고 저는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30 중반 넘어가면 주변에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 한 분이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중매를 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다 해도 무슨 중매까지 할까 싶어서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나보게 됐죠. 자기 아직 만나는 사람 없다 그랬지?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뭐야? 그런 건 아닌데 남자가 없네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남자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그럼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 안 그래도 나 주변 엄마 중에 하나가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난리였거든. 마침 자기가 나이가 비슷해서. 나 아는 엄마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정말 괜찮아. 키도 훤칠하니 크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랑 나이도 비슷해. 자기가 올해 36이라 그랬나? 그 집 아들은 39인가 그럴 거야.
어때? 나이 차이도 딱이지 않어? 그냥 한번 만나나 봐. 그렇게 만나게 된 수철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어릴 적부터 일을 해서 지금껏 생산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직장은 탄탄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대학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었고 집안 형편이 좀 그래서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 돈 벌어야지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해서 벌써 경력만 20년이죠. 그래도 이제는 짬이 차서 돈도 꽤 벌고 제 식구 건사할 정도는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왠지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어서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사실 저도 18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요. 그 후로 혼자 지내면서 먹고 살다 보니 여태 결혼을 못했네요. 저도 그래서 대학 못 나오고 기술 배웠어요. 아, 예. 지금은 미용실 운영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사장님 소리 듣고 성공하셨네요. 아, 사장님이라뇨. 그냥 구멍가게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런 말 듣기 좋네요. 분명 별말 아닌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저는 수철 씨가 하는 말이 참 재밌고 듣기 좋았습니다. 원래는 마지못해 나간 자리라 적당히 밥이나 먹고 들어와야지 싶었었는데 저도 왠지 수철 씨가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후로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수철 씨는 몰라도 저는 제대로 된 연애가 몇 번 없었던 탓에 한참 나이 먹고도 왠지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웠어요. 손 한 번 잡을 뿐인데도 왜 그리 심장이 뛰는지, 제가 누군가의 온기를 나눠 가진다는 게 이 세상 참 행복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수철 씨가 대단한 남편감은 아니었어요. 키가 크긴 하지만 배 나온 아저씨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은 잘 번다 하더니 가장 노릇이 힘든지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모은 재산도 많지 않고 어쩌면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아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왠지 수철 씨가 좋았습니다. 시답자는 농담밖에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를 걱정하고 챙겨준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눈이 낮은 건진 몰라도 수철 씨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소박하지만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그렇게 남편의 따뜻하고 소박함에 끌렸던 저는 1년 만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기에는 저희 둘 다 혼기가 꽉 차서 시어머니가 빨리 식을 올리라고 바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둘 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신혼여행은 떠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마냥 좋았었어요.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소박하고 결국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에서 시댁살이를 하게 됐는데도 제가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남편과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서서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살림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지 별로 칭찬해주신 적은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뭐 하나 쉽게 인정해주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그게 늘 마음이 쓰였지만 옛날 분이시니 별 수 없다 생각하며 불평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바라보며 사는 걸로 더 바라는 것 없이 만족하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문제가 생긴 건 남편의 빚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며 살다 보니 돈을 못 모은 줄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 빚이 꽤 있었더라고요. 시아버지 때부터 생긴 빚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그 얘기를 결혼하고서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해? 날 속인 거야? 속이긴 누가 누굴 속여. 그냥 말할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도 이제 같이 빚 갚아가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남편을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말을 안 했다는 게 참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속을 까뒤집어서 보여준다더니 빚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남편을 이해해 보려 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그걸로 더 문제 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자랑한 거라고는 탄탄한 직장 하나뿐이었던 사람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 돈 관리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던 남편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잘렸던 거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고소장이라니. 당신 무슨 짓 했어? 이거 별거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게 왜 없어? 회사에서 당신을 왜 고소해? 설마 당신 사고 친 거야? 어느 날 집으로 뜬금없이 고소장이 날라와서 너무 놀랐었어요. 무슨 일이냐 남편에게 캐물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회사 돈을 건드려서 코인을 했었고 그 일로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다며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회사에 잘 다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코인? 당신 미쳤어? 그게 뭔데 코인을 해? 그것도 남의 돈으로. 그거 횡령이야. 횡령이라니. 나는 잠깐 빌릴 생각이었어. 많이도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라니까? 1000이던 억이던 회사 돈에 손대는 게 정상이야? 아니 나는 정말 확실하다고 하니까 혹한 거지.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라 그러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 그래서 회사 돈 슬쩍 빌렸다가 금방 다시 돌려놓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줄 내가 알았나. 남편은 어디서 뭘 주워 들었는지 코인이 폭등할 거라는 소식에 회사 돈으로 코인을 사뒀는데 그게 똥값이 되며 결국 돈을 메꾸지 못하고 회사에 발각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측의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고 몇 년을 다니던 회사도 쫓겨나오게 됐던 거죠. 가끔 남편이 뒷일 생각 안 하고 무모한 짓을 한다 싶은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이 정도로 답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걸 결혼하고서야 알게 됐다니 내가 연애하던 중에는 무슨 콩깍지가 씌었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원래 있던 시댁 빚에 고소당해서 합의금까지 물어주며 더한 빚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고소당해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무일푼 백수 신세가 돼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일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고소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바람에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려웠거든요. 덕분에 몇만 원 되는 통신비도 못 내고 남편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 계속 가장 노릇하겠다고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골 가서 일하는 남편이 불쌍하기까지 했었네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 더한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지방으로 오가며 피곤하게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밉지만 그래도 멀리서 고생하는 남편 불쌍해서 빨래라도 해주려고 한번 찾아갔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빨랫감 주머니 속엔 웬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자 화장품이더라고요. 나한테는 립스틱 한 번 안 사준 사람이라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남편 뒤를 쫓아다니며 알아봤더니 남편이 다방 레지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돈 벌러 가겠다고 해놓고 다방이나 들락거리고 있었는지 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돈 10,000원이 없다고 빌빌거렸으면서 그 여자한테 커피 사 마실 돈은 있었던 모양이죠.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혼 결심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겨우 결혼 3년 차에 나도 남들처럼 가정 꾸리고 살아보려 했는데 나이 40에 이혼이라니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어 남편에게 따져 묻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하셨는데 저더러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큰일 났다. 아이, 수철이 사고 났단다. 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유, 세상에. 내가 지금 전화 받고 다리가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사고라뇨? 남편이 어디 다쳤다는 건가요? 아, 그래. 아, 너는 급해 죽겠는데 뭘 묻고 있어? 지금 지방의 병원에 있단다.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가야겠으니까 너도 가게 접고 얼른 와라. 예,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님. 돈 벌겠다고 지방으로 일하러 갔던 남편이 갑자기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말에 저는 놀라서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사고 소식에 저를 잠시 기다릴 새도 없으셨는지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먼 길을 먼저 떠나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손님 머리를 말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어요. 순간 남편의 사고 소식에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마무리를 하고 곧바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남의 어느 작은 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은 아니었고 조금 규모가 있는 개인 병원이더라고요.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급하게 옮겨진 건지 남편은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착하자 이미 시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래요? 남편은요? 먼저 도착하신 어머님이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신 듯하여 어머님을 붙잡고 남편의 생사를 묻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어머님이 허공만 보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불안했던 저는 시어머니를 흔들다시피 해야 했어요. 어머님, 어디 보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예?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곧 눈물을 쏟아내셨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데스크로 가렸는데 그제서야 어머님이 제 팔을 붙드시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그래? 어머님이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요. 지금 한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남편이 어쩌고 있나 알아야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럴 것 없다. 내가 말해주마. 수철이, 우리 수철이 죽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분명 사고 났다는 소식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는데도 막상 제 귀로 확인하고 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18살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이어 남편의 사고 사망 소식을 듣게 되다니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기구에서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죽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왜 죽어요? 예? 간밤에 큰 불이 났었단다. 수철이가 지내는 컨테이너에 불이 붙어서 안에 있던 수철이가 죽었단다. 근데 너무 다 타버려서 신원을 찾을 수도 없었대. 그래서 늦게 연락을 줬다는구나. 저는 어머님에게서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말만 듣고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까맣게 그을려 타버린 시체를 직접 확인하시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딨어요? 안치실에 있대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보긴 뭘 봐. 됐어. 아서라. 내가 직접 수철이 확인하고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닌데 네가 그걸 봐서 어쩌려고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제가 확인해야죠. 그럼 남편 죽었다는 소리 듣고 확인도 안 해요? 됐다. 가족 중에 한 명만 확인하면 된다는데 너까지 뭐 하려고? 너같이 마음 약한 애가 괜히 보고 큰일이라도 날까 걱정이구나. 앞으로 너랑 나랑 정신 끝까지 바짝 차려야 할 건데 너까지 잘못되면 난 못 버틴다. 저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안치실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뜯어 말리시는 겁니다. 불탄 남편의 시체가 너무 끔찍해서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이라 제가 충격을 받고 쓰러질까 염려되신다는 거죠. 순간 평소에는 무심하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내 걱정을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긴 저도 사실 불에 탄 시신은 본 적이 없어서 처참한 몰골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자신은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죽음을 확인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요. 저도 18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도 보내드렸는걸요.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제가 어떻게 마지막 보지도 않고 보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확인만 하고 오게 해주세요. 아유, 그러지 말라니까. 왜 이리 고집을 부리니? 하지만 저는 끝내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의 안내로 안치실로 향한 저는 하얀 천에 덮여있는 새카만 시신을 보게 됐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불에 다 그을려서 머리카락이고 옷이고 몸에 들러붙어 제대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손에 끼어 있는 반지로 저는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지마저 다 녹아 손가락에 들러붙어 있는데 그 촌스러운 행색이 남편과 제 결혼 반지가 맞더라고요. 웬 조폭들이나 낄 법한 디자인이라 결혼할 때는 질색 팔색이었는데 그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제가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반지가 흔하지도 않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남편 같은 사람이 둘이나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저는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 사실 때문에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그렇다고 정말 타지에서 죽어버리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저주를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고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왠지 죄책감도 들고 나는 제대로 따져보고 화풀이하지도 못했는데